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근래 새를 보는 일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근처에 나무가 많아 거기에 지나가면 어렵지 않게 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까치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까치의 옆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나 신기한 마음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는 고개를 휙휙 돌리더니 종종 걸음으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참 새롭고 귀여워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새라는 동물은 익숙하지만 익숙함에 비해 가까이에서 보기는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유튜브에 다양한 새 영상을 검색해서 보기도 합니다. 날 수 있는 동물, 두 날개로 하늘을 모두 제 것인 양 유영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날개를 가졌기에 새는 지역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생을 타고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날 수 없는 저는 그것조차 모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끝에서 끝까지 가야 하는 삶. 가끔씩 선택의 영역이 넓은 인간의 생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유를 가진 듯한 새를 보면 두 날개로 부드럽게 날아가는 새를 보면 미약한 자유가 제게 찾아오는 기분이 듭니다. 언젠가 인류도 하늘 위를 제 한 몸으로 날 수 있는 때가 올까요? 그런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작품은 영화 벌새입니다. 2019년 8월에 개봉하여 전 세계 영화제에서 34관왕을 한 독립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영화관에서 봤는지 개봉이 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개인적으로 봤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여운이 짙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아주 잔잔하고 현실적입니다. 주인공인 은희를 중심으로 파편 같은 이야기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파편들은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들이 연결되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은희는 박지우 배우가 맡았습니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배우한테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박지우 배우의 다른 작품을 볼 때마다 벌새가 항상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영화 속의 은희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 내에서 배우가 준 영향력은 크고 거대했습니다. 또 꽁꽁 숨겨놓은 보석함에 둔 빛나는 보석 같은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무척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 벌새에서 시작한 이야기의 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희는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온 듯 대파 한 단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만 집 안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두세 번을 더 눌러보아도 열리지 않는 문.
은희는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장난치지 말고 문을 열라고 발악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를 반복하던 때 은희의 눈에는 902호라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행동을 멈춥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은희가 걷는 뒷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 앞에 선 은희. 초인종을 한번 누르자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의 엄마는 대파를 보며 조금 더 싱싱한 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1002호라는 숫자가 비춰집니다. 점차 줌아웃이 되면서 같은 색깔과 같은 위치에 있는 층 수만 다른 여러 집의 문이 나오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학교 쉬는 시간, 은희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삐삐를 확인하니 104,486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은희의 남자친구 지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하굣길 교문 앞에서 지환이 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오솔길을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방에 들어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언니 수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은희를 바라보며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뒤에서 아빠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은희는 곧장 옷장을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빠는 수희가 어디 갔는지 물었습니다. 은희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학원에서 수희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아빠는 화를 애써 참는 듯 보였습니다. 은희에게 한문학원에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는 아빠는 집에 나섰습니다. 은희는 아빠가 나간 후 수희에게 나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희는 옷장에서 나오더니 옷매무새를 정돈하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문학원에 도착한 은희는 지숙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필담으로 매번 같은 바지를 입는 한문 선생님을 놀리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수희는 아빠에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은희는 아빠의 큰 소리를 들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대우는 그런 누나를 보고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 찾아온 사람은 외삼촌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지친 표정을 한 채 외삼촌이 집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와 아빠, 외삼촌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약간 술에 취한 듯 맥락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공부를 참 잘했다고, 자신의 고등학교 학비를 버느라 공부를 못 시킨 게 자신의 평생 한이라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외삼촌의 그런 모습이 낯선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잠시 그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고는 이제 슬슬 가보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외삼촌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에 모인 은희의 가족들. 외삼촌이 현관문을 잘 열지 못하자 은희가 도와주었습니다. 외삼촌은 슬픈 눈으로 은희를 잠시 바라보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은희는 외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환과 하교하던 은희는 귀 밑을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은희에게 왜 자꾸 만지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며 지환에게도 만져보라고 합니다. 지환은 신중하게 은희의 귀 밑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누워있던 은희를 대훈이 부릅니다.
은희가 대답하지 않자 점차 신경질적인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은희는 짜증을 내며 대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대운은 아까 그 새끼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왕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님 망신시키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은희는 대운을 째려보고는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운은 다시 한번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대운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대운은 성의 없는 목소리로 문을 닫으라고 말하고 계속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은희는 작은 소리로 미친 새끼라고 읊조리며 대운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운은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들더니 일어서서 은희의 방을 향했습니다. 화면은 닫힌 은희의 방문을 비추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희의 고통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시간 은희의 가족들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낮에 떡집에 다녀간 옆집 아주머니의 욕을 신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며 아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대운의 회장 선거로 옮겨졌습니다. 아빠는 선거가 언제인지 묻고 필요하면 돈을 줄 테니 반 애들에게 햄버거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사이 은희는 김대훈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피곤한 표정만 지은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엄마는 그만 싸우라는 말만 내뱉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양 넘어가는 대화에 은희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오직 언니 수희만 은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문학원에 가는 은희, 계단 앞 창문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잠시 여성을 쳐다보고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숙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본 여자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여자, 김영지라는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온 한문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던 도중 마스크를 낀 지숙이 들어왔습니다. 은희의 옆에 앉자마자 은희는 노트에 마스크를 왜 썼냐고 적었습니다. 지숙은 이따가 말해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곤 은희에게 고돌이는 어디 갔냐고 작게 물었습니다. 영지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돌이가 누구냐고 묻자 지숙은 전에 일하던 고려대 남자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영지에게 자기 소개를 안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영지는 다 같이 하는 건 어떠냐고 말했고 지숙과 은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지는 간단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말했고 대학생이지만 휴학을 오래 해서 나이는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뒤 이제 너희 차례라는 듯 지숙과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숙은 이름, 다니는 학교, 나이를 말했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자 영지는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켈빈 클라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사주는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영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는 부끄러운 듯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작 이름과 학교를 말했을 뿐인데 은희의 얼굴은 점점 빨개졌습니다. 영지는 은희에게 켈빈 클라인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지는 미소를 보이며 자신도 만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눈이 조금 커지더니 기쁜 듯 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학원 옥상, 지숙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입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치 자신이 아픈 듯 조심스럽게 멍을 만졌습니다. 지숙에게 생일인데도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를 보며 요즘 너네 오빠는 뭘로 때리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죽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숙은 죽도가 차라리 낫다며 골프채는 더럽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골프채로 맞았냐는 은희의 물음에 지숙은 엎드려 뻗쳐 하고 맞다가 반항을 하니 기싸대기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은희는 그런 지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폭력이 용인되는 현실을 아프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방에서 쉬고 있던 날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에 있는 검은 옷을 꺼내 입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어딘가로 향하는 차 안. 운전을 하고 있는 아빠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창문 너머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은희는 식장 앞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간 은희, 지환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왜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느냐고. 자신은 지금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오셨었는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은희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은 채 전화기를 잡고 있습니다. 은희와 지숙은 트램펄린을 타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희는 지숙에게 뿌리까리를 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둘이 향한 곳은 문구점이었습니다. 은희는 대담하게 옷 안으로 문구점에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화이트를 훔치고 가려던 찰나 문구점 주인이 나와 은희와 지숙을 불러 세웁니다. 자신이 다 봤다며 안에 넣은 물건을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와 지숙은 문구점 앞 경비실에서 양팔을 들고 있습니다. 주인은 날이 선 말투로 은희에게 아빠가 어디서 일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더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이러면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은희의 아빠가 일하는 곳을 말했습니다. 은희는 지숙의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인은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곧바로 은희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지 주인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전화를 끊고는 은희와 지숙에게 귀찮다는 듯 얼른 가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은희는 왜인지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상가를 빠져나가는 지숙과 은희.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은희는 원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지숙은 그런 은희의 눈빛을 애써 무시하고 먼저 간다고 학원에는 빠진다고 말해달라고 하고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은희는 지숙의 뒤를 쫓아가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숙은 은희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은희는 지숙의 팔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숙은 잡힌 팔을 뿌리치며 빼낸 뒤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고인 채 지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문학원 교실.
은희는 힘없이 책상에 늘어져 있습니다. 영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단짝 친구는 오늘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이제 단짝이 아니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은희는 엉엉 울면서 오늘 상가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자신은 집에 가면 죽을 거라고, 지숙이 자신의 부모님 가게를 일렀다고 말했습니다. 영지는 수업을 중단하고 가만히 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은희에게 영지는 우롱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은희는 너무 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은희는 찻잔을 손에 그어쥐며 이따가 집에 가면 오빠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지가 이유를 묻자 맨날 개패듯이 때린다고 답했습니다. 영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냥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대들면 더 맞는다고. 영지의 침묵을 지켜보던 은희는 차 이름이 재밌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영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은희와 지환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은희는 120일을 기념하여 준비한 녹음 테이프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줄 게 있다며 가방을 뒤적인 채 걸어가던 중 한 아주머니가 은희, 지환 앞에 섰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둘을 째려보더니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그 방앗간 집 딸이지?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환의 엄마는 지환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지환은 별다른 저항 없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은희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늦은 저녁, 은희는 지환과 헤어진 후 한문학원으로 갔습니다. 영지 선생님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가실 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영지는 말없이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함께 어스름한 밤길을 산책했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아 쉬던 도중 은희는 영지 선생님에게 자신이 불쌍해서 잘해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바보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반문하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은희는 영지의 대답이 퍽 마음에 들었는지 피식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가 싫어진 적이 있냐고. 영지는 은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자신이 싫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선생님처럼 좋은 대학에 다녀도 그렇냐고 되물었습니다. 영지는 스스로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나는 나를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태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그러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우울하면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참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은희는 영지의 희고 기다란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는 스스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훨씬 대단하고 똑똑해 보이는 영지 선생님조차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영지는 은희가 힘든 순간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은희가 겪게 될 사건들에 있어 영지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리고 은희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영화 벌새의 중반부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글로 적은 줄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연결고리가 없는 조각 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디오로 감상하실 때 지루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들리도록 정리했는데 잘 되었는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집중하고자 한 흐름은 은희와 영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김영지라는 캐릭터가 잊히지 않았고 영화에서 은희만큼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희의 개인적인 사건보다 영지와 얽히게 되는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은희와 영지의 첫 만남, 영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은 은희의 이야기 등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희와 영지의 투샷은 영화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넣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영화를 결말까지 다루어야 할 것 같아 욕심을 접어두었습니다. 만약 영화를 보게 되신다면 그 장면이 어디인지 바로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영지에게 몰입하고 시선을 자꾸 두게 되었던 이유는 영화 내에서 유일하게 은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소녀의 목소리를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문 선생님이라는 설정이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낯설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지가 은희에게 건네는 다정이 꼭 영지가 자신에게 건네는 다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받고 있는 은희에게 스스로에게는 해주지 못한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영화를 보는 우리도 한때 은희처럼 어린 시절 받았던 고통을 지금의 내가 영지가 되어 치유해주길 바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가 받았던 상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너는 그것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영지라는 캐릭터가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해주었기에 긴 러닝타임에서 가장 집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감동을 깊게 받았습니다. 5, 6년이 지난 시기라 당시 어떤 감정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린 제게 큰 여운을 남겼던 영화인 건 확실했습니다. 처음으로 각본집을 사게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각본집을 읽으면서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들을 보고 감독의 말과 여러 작가들의 코멘트로 비로소 벌새가 제 안에서 완성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기억을 잊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보았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받았던 충격, 영화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검색을 멈추지 않았던 늦은 밤, 각본집을 손에 놓지 않고 대사와 나레이션을 수없이 곱씹었던 새벽,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느끼며 먹먹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각본집에 실린 글 중 최은영 작가의 글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범람 많은 세상이지만 자신에 대한 태도는 많은 경우 자신을 대했던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의 태도를 담기 마련이다. 많이 아팠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니?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면 은희 또한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희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목소리가 지워진 사람, 공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은 함부로 다루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될까? 이 단락 중 자신에 대한 태도는 자신에 대했던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의 태도를 담기 마련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스스로에게 영지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실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나를 아끼지 않고 괴롭혔던 때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이상하고 평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영지 선생님처럼 작가의 말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은영 작가는 이후 덧붙였습니다. 고통은 언제 고통이 되나? 누군가의 시선으로, 공감으로 고통은 고통이 된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도 싸우지 좀 마 라는 말을 들어야 할 때 은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철없는 칭얼거림이 된다. 싸우지 좀 마 라는 말에는 오빠라면 여동생을 때릴 수 있다라는 승인이, 여자애는 남자가 때려도 참아야 한다라는 주문이 들어있다. 이런 사회에서 자란 많은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진위를 의심한다. 아파도 자신이 아픈 것이 맞는지 검열하고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신이 예민해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여성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언어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문단이었습니다. 고통은 공감으로 고통이 된다는 말,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진위를 부단하게 의심하는 여성들, 자주 경험하고 느꼈던 실체 없는 제 감정을 작가가 대신 언어로 표현한 듯한 글이었습니다. 은희는 1994년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 1980년대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겪은 수많은 여성들이 은희와 비슷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남성 형제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순간들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환경에 저항 없이 놓여져 있는 시간들의 존재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영화 벌새는 그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조금은 달라졌을지언정 같은 본질을 가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여러 세대의 은희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주고자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처음 보면서 느꼈던 여운과 감동이 이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어떠셨나요? 화려한 판타지도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그런 장르가 줄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주는 영화를 다룬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 영화에 품었던 저의 생각과 느낌들이 한층 가지런히 정리되어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취자분들에게도 어떤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영화 벌새는
애플 TV, 쿠팡 플레이, U+ 모바일 TV에서 VOD 대여와 구매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시작한 뭉땅다락방이 어느덧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어떤 주제를 가져와야 하나 고민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녹음과 편집을 하며 업로드까지 하는 반복적인 일상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겨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춥지만은 않은 겨울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뭉땅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다락방입니다.